통합과학 방과후를 듣는 여러분 안녕! 네, 화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명절 전날인데 명절 연휴 전날이죠. 명절 연휴 전날인데 여러분들의 쉴 새 없는 그 문의, 그러니까 어떤 문의였냐면 자기 명절인데 얼른 부모님 보러 가야 될 것 같다. 물론 부모님 맨날 보지만 근데 특히나 오늘 좀 일찍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시골 일찍 내려가서 차 막히니까 일찍 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명절 때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나는 오늘 꼭 친구를 만나서 마라탕을 먹어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정말 개인적인 사유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선생님도 얼른 가서 선생님 부모님 뵙고 싶지만 여러분들 방과후 그래서 하고 가려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개인적인 사정이 많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근데 또 방과후를 우리가 일단 수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꼭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수업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존중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따로 시간 잡아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방과후도 괜찮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편한 시간 말해주면 내가 그 시간을 맞출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쭉 내용 금방 살펴보고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5번째 벌써 시간인데요.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의 구조 다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우리가 이 원자의 구조는 화학원에서 2단원이라는 부분에서 배울 건데 2단원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중학교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산화환원할 때 전자관점에 산화환원할 때 원자핵 간단하게 들었었죠. 그리고 원자핵 주위를 마이너스를 띠는 전하인 전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양성자랑 그 다음에 양성자는 플러스잖아. 플러스끼리는 잘 안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 플러스끼리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가 중성자라는 물질입니다. 전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는 원자핵 주변을 운동하는 전자의 공간까지를 원자의 크기로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예요. 도대체 우리가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우리 이름 들어봤는데 뭐라고 해? 1나노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노를 10조각으로 더 쪼갠 거야. 한 개의 나노 조각을 10개로 더 쪼개야지 원자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현미경이라고 하면 나노 입자를 보는 건데 나노 입자를 10배나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 작은 거라서 사실상 우리 눈으로 원자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그래서 원자핵의 지름은 그 중에서도 원자핵은 무려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얼마야? 1000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10만 배나 더 작아요. 원자핵은 원자보다 10만 배나 더 작게 가운데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커다란 야구장에 비유를 하면 원자핵은 야구장에 놓인 작은 구슬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작아요.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로는 우리가 양성자 한 개가 있으면 그 한 개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중성자 거의 똑같잖아. 그래서 상대적인 값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복잡한 수로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인 값으로 놓고 많이 살펴보는데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중성자 한 개랑 같고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만큼 작은 전자는 대략 한 1837분의 1배만큼 작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량은 양성자 하나가 갖는 전하량을 대략 플러스 1의 상대값을 갖는다고 치면 전자는 마이너스 1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상대값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표시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의 번편 과정을 살펴볼게요. 변천 과정은 처음에 우리가 돌턴 모형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돌턴 모형 또는 달턴 모형 이렇게 하는데 돌턴의 원자설에 근거한 모형으로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단한 공과 같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해가면서 톰슨이 음극선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걸 발견하면서
원자 속에 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돌턴의 원자 모형은 폐기됐고, 그러면서 이제 톰슨의 모형이 받아들여졌는데, 톰슨의 모형은 플러스의 전하를 고르게 띄는 공 속에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가 박혀 있다라고 해서 톰슨 모형이라고도 하고 푸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푸딩 모형.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푸딩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푸딩 모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금속판에다가 알파 입자를 보냈을 때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을 통해서 이제 러더퍼드라는 학자가 뭘 발견했냐면,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원자 핵의 유무를 이제 밝혀내면서 원자 속에는 가운데 단단한 원자 핵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러더퍼드의 모형은 행성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행성들이 이렇게 태양계 주위를 운동하는 것처럼 행성 모형이다라고 하는데요. 한 개는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이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관찰이 됐는데, 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선 스펙트럼은 이 핵심 원리가 이 특정한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궤도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면은 그 방출할 땐 방출 스펙트럼, 흡수됐을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관찰했냐면 보어가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보어가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면서 러더퍼드가 보어의 스승이거든요. 스승님, 제가 이거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이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선 스펙트럼의 원리를. 근데 이제 러더퍼드가 그것도 설명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한테 보어가 어떤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제 물어봤냐면, 선생님, 원자 핵은 플러스고 그 주변은 운동하는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주변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냥 운동을 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붙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플러스 주위를 띄는 플러스 전하를 띄는 원자핵을 이렇게 마이너스가 전자를 운동하다 붙어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안 붙어버리고 이렇게 행성처럼 운동할 수 있죠?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걸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보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청출어람이라고 하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모형을 제작했는데, 전자들이 특정한 궤도를 돈다는 거예요. 붙어버릴 수 없게. 그래서 그 특정한 궤도 사이에만 이동을 하고, 그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제 가정을 놓고 모형을 제안했는데, 그래서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수소까지는 잘 설명을 했는데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을 못했어요.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이 하나인 줄 알았던 선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자가 두 개 또는 두 번째 전자 껍질 전자가 여러 개 들어가면서 얘들끼리 밀어내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전자가 가까이 붙을 때 밀어내는 힘, 전자가 좀 멀리 있을 땐 또 밀어내는 힘이 덜 작용하게 되면 그 전자 껍질이 이제 조금 유연하게 이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선으로 미세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궤도가 이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 설명을 하는, 우리 이제 이걸 현대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현대 모형을 이제 제안을 했죠. 이거 누가 제안했냐면 까먹었다, 여러분들. 아무튼 과학자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현대 모형이라고 하고 전자를 확률로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너무 어려워서 이건 대학교 때 배우시고, 현대 모형. 그래서 보어 모형은 다른 말로는 궤도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궤도 모형. 왜냐하면 궤도가 있다고 해서. 현대 모형은 다른 말은 없고요. 여러분들 비슷한 말로는 기아 모형.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기아 개그였어요. 네, 죄송해요. 네, 현대 모형은 다른 말 없어요. 확률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기아 여러분 머릿속에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여 확률 분포로 나타낸 함수로, 마치 전자가 확률로서 구름처럼 퍼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전자를 발견될 확률만 있다고 해서 드브로의 전자 이중성 이런 복잡한 개념들 많은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천천히 의문을 품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천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진 않았을 거고, 중학교 때는 아마
돌텀 배우고 많이 배우는 친구들은 텀슨까지도 배웠을 텐데 그냥 그런 내용들 배웠었다 이렇게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러더퍼드부터는 우리가 2학년 때 화학원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살짝 우리가 예습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번째 시간 이렇게 되는데 6번째 시간 우리 주기율표 배웠던 것들도 조금 배워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만 하시죠. 그래서 6번째 시간 이제 주기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기율은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낸 걸 주기율이라고 하고요.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 원자과 전자수 조개 끝자리 숫자로 한다고 했지. 그래서 1족이면 1개, 원자과 전자 2족이면 2개, 13족이면 3개, 14족이면 4개, 15족이면 5개, 16족이면 6개, 17족이면 7개, 18족이면 8개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 0이라고 했지? 요거 선생님이 시험에 냈었잖아, 이력고사 때. 그 다음에 주기는 여러분 전자 껍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주기면 전자 껍질 하나, 2주기면 전자 껍질 2개, 3주기면 전자 껍질 3개. 그러면 주기율의 발견 과정도 우리 2학년 때 배우는데 한번 예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볼게요. 처음에 주기율을 주장한 사람이 데베라이너라는 학자가 세쌍 원소설 주장합니다. 세쌍 원소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3개를 묶어서 세쌍 원소라고 했고요. 세쌍 원소에서는 중간원소의 성질은 다른 원소의 성질의 평균값과 같다는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이 제일 초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듈렌즈의 이제 옥타브설, 우리가 옥타브라고 배우잖아. 옥타브설은 숫자에서 음악에서는 8이라는 숫자로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원자량이면 원자의 질량이라고 했었지. 질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나타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규칙성을 발견했고, 멘델레예프가 그나마 우리 시험에서 좀 나오죠. 멘델레예프는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질량인 원자의 질량, 원자량으로 나타냈고 최초의 주기율표를 완성했어요.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빈칸으로 두어서 우리가 예측을 했다는 중요한 업적이 있고, 원자량 순서대로 맞지 않은 예외가 발생해서 우리가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이제 폐기가 되었는데, 칼륨의 원자량은 39고 아르곤의 원자량은 39.994 거의 4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보면 칼륨이 아르곤보다 더 먼저 있지만 현재 발견된 모즐리라는 학자가 먼저 현대 주기율표 만들었어요. 원자 속에 양성자 잘못 썼네. 양성자의 수로 파악을 해가지고 원자 번호, 양성자 수로 우리 원자 번호 만들어가지고 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자 모형 보면은 아르곤이 18번, 칼륨이 19번으로 원래대로 배치되어 있는 거를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치하다 보니까 반대로 잘못 배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금속과 비금속도 살펴볼게요.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비금속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이온은 금속은 원자과 전자수가 3개 이하라서 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되는 반면에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원자과 전자수가 5개 이하라서 5개 이상이라서 주로 음이온이 되죠. 상온에서 금속은 고체 상태, 우리 철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근데 온도계에 있는 수은, 온도계에 있는 수은은 액체 상태,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기체, 고체 상태로 주로 존재하고, 근데 브롬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브롬수라는 게 있습니다. 열전도성은 열과 전기를 잘 통합니다. 근데 비금속은 열과 전기를 잘 안 통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알칼리 금속 보고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는 새로운 개념 보고 빨리 문제 풀고 끝내시죠.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를 말하면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 있죠. 원자과 전자수가 1개라서 비활성, 기체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 전자 1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 이런 애들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소기체를 발생하며 액성은 염기성. 근데 2학년 때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 배울 거예요. 나트륨 고체가 우리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 배웠으니까 물이랑 반응을 해서 NaOH라는 수산화 나트륨 만들기 때문에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수용액 상태에다가 수소기체, 기체 발생하면서 화살표로 위로 써주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 화학 반응식 예측해보자. 왼쪽에 나트륨 하나, 오른쪽에 나트륨 하나. 왼쪽에 수소 2개인데 오른쪽에는 하나, 둘, 3개네. 그럼 짝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2를 써보고 Na에 2를 써볼게. 그러면 수소가 총 2개, 2개에서 4개 됐잖아. 나트륨 2 이렇게 쓰면 마지막 산소 맞춰보면 물에 2개, 여기 수산화 나트륨에 2개니까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NaOH 때문에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우리가 반응성이라고 하면은 전자를 잘 잃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건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이 많잖아요.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위로 잠깐만 이 페이지로 가서 살펴볼게. 지금 같은 일축 살펴보면 전자 껍질이 많아지고 있잖아.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원자핵으로부터 전자들이 멀어지네. 그러면 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지겠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쉽게 떼어내니까 전자를 쉽게 떼어내서 양이온이 잘 되는 거를 반응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서 물이나 공기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물과 왜 안 나냐? 공기에 접촉이 닿지 않는 석유, 기름이나 똑같이 벤젠도 기름이에요. 벤젠에 보관을 하는 거죠. 알칼리 토금속은 이족 원소로서 베릴륨을 제외한, 베릴륨은 준금속입니다. 베릴륨을 제외한 원소인 마그네슘, 칼슘, SR은 모르겠는데 까먹었다. BA 바륨, RA 라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라듐 방사능이죠. 그래서 전자를 잃고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지. 원자과 전자 수가 2개니까. 할로젠 원소에서는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반대로 전자를 비금속이니까 얻는 경향성이라고 쓸게. 전자를 잘 얻으면 반응성이 큰 거예요. 금속은 전자를 잃으니까 전자를 잃는 경향성이 반응성이 큰 거고, 그래서 반응성이 크면 원자과 전자 수는 7개라서 전자 1개를 얻어가지고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되죠. 상온에서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2원자 분자라는 걸로 존재합니다. 기체는 주로 이렇게 2원자 분자라고 배우면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3단 화학 결합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플로르는 F2, 염소는 Cl2, 브롬은 Br2, 아이오딘은 I2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이니까 청소년2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은 플로르가 전자를 가장 잘 얻으려고 하니까 플로르, 염소, 브롬, I. 왜 플로르가 전자를 잘 얻으려고 하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전기음성도 살펴볼게요. 전기음성도는 우리가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 공유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음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대적인 값이라 단위가 없습니다. 전기음성도는 플로르를 4.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애들을 상대적으로 측정한 걸로, 이거 측정하는 과정 되게 복잡해서 요거 대학교 때 배울 거고, 일단 전기음성도는 4.0이다 이렇게 배우면 되겠습니다. 전기음성도의 주기적인 변화는 같은 족이면 우리 세로죠. 같은 세로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그러면 아까 가운데 있는 원자핵과 그 주변을 운동하는 전자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인력, 잡아당기는 힘까지 써줄게. 잡아당기는 힘인 인력이 감소해서 전기음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주기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유효핵전화 처음 배웠죠? 유효핵전화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원자핵의 전하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니까 플러스 11의 전하를 갖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3, 4, 5, 6, 7, 8. 그 다음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는 원래 이상적으로는 플러스 11의 전하를 느껴야겠지. 원자핵이 플러스 11이니까. 근데 가운데 전자들이 막 가로막고 있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좀 좋은 예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뭐 가운데서 마술사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1열에 앉으면 잘 보이지. 근데 2열에 앉으면 앞에 키 큰 친구들, 또 머리 큰 친구들 때문에 안 보이잖아. 3열에 앉으면 더 안 보일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에 가려진 애들 때문에 플러스 11의 전화를 못 띄고 막 플러스 9, 플러스 8 정도밖에 느낄 수 없는 걸 유효핵전하다. 머리 큰 애들의 유효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하를 실질적으로 그만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유효핵전하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느끼는 전하다라는 뜻이야.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하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유효핵전하가 증가해요.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대부분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인 값으로 2.0 이하고 비금속은 숫자로 따지면 2.0 이상을 갖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마지막에 전기음성도 경향이랑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전기음성도의 경향을 살펴보면 아까 플로를 4.0이라고 해서 2주기는 다 0.5씩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2학년 때 선생님이 이거 암기하는 방법이랑 문제 풀면서 다 암기할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 다 0.5 간격이고 3주기는 3.0부터 시작해서 처음엔 0.5, 두 번째는 0.4, 그 다음에 0.3 해서 0. 계속 3씩만 줄어든다는 거 이렇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3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이렇게 하고 풀어보자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들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이것만 풀고 빨리 끝낼게요. 2018년 9월 원소 X에 대한 재료 실온에서 고체이면서 칼로 잘리고 공기 중 산소랑 반응하는 거 알칼리 금속이네. 알칼리 금속인 친구들 누구야? 리튬. 금속 A, 원소 A에 대한 설명. 원자 번호 3번이고 은백색의 광택, 산소, 물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다음 휴대전화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쉽네. 2018년 9월 알칼리 금속 2개 볼게요. 페놀프탈레인에다가 넣었더니 나트륨을 놓았대. 페놀프탈레인 변색 범위 무무빨이었죠, 여러분들. 우리 다 통합과학 수업 실험 시간에 배웠던 걸로 알고 있어.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염기성일 때 빨간색. 그래서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 무무빨도 노초파. 그래서 무무빨인데 나트륨을 넣었더니 물 위에 떠서 격렬하게,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네 우리 여러분들. 그냥 할게. 밀도가 작죠, 물 위에 떴으니까. 나트륨 물과 반응해서 전자를 잃었지. 나트륨은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서. 그러면 붉은색으로 칼륨을 넣어도 똑같이 우리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 유사해서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 띈다고 했으니까 무무빨 페놀프탈레인 붉은색 띠니까 염기성이죠. 마지막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가에서 리튬은 산소랑 반응하는데 리튬을 칼로 잘라서 단면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색깔이 변했대. 광택을 잃었다는 것은 산소랑 변화하는 산화 반응이 진행됐겠지. 기억은 붉은색이 적절하다. 수용액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니까 붉은색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에 리튬